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진술이다. 사랑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얻어내야 한다는 감각은 곧 사랑을 결핍의 언어로 만든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은 칭찬받고 어떤 태도는 외면당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경험은 사랑이 무조건적 감정이 아니라 조건적 반응일 수 있다는 인식을 낳는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기서 자라난다. 그 마음은 애정을 갈망하기보다는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점차 변질된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표정, 말투, 태도는 그렇게 형성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처럼 다뤄진다. 이러한 사랑의 욕망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정의 욕망이다. 헤겔은 인간이 단순한 욕망의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우리는 물질을 욕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이 욕망하는 나를 욕망한다. 라캉의 말처럼 욕망은 항상 타자의 욕망이다.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내 안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 안에 존재하고자 하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 사랑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사랑받고자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겪는 혼란은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 타인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이 곧 결핍으로 작동하는 이유다. 사회는 이러한 결핍을 개인의 취약함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결핍은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사랑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희소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팔고 연기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는 말은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와 타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고 또 어떻게 잃어버리는지를 말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사유하는 일이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감정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그 마음은 단순히 좋아해줘, 곁에 있어줘라는 정서적 요청이 아니다. 그 마음에는 자기 존재를 타인의 응시 속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깊은 욕망이 깔려 있다. 이 욕망은 본능적인 외로움이나 유년기의 상처 같은 개인적 맥락을 넘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조건과 맞닿아 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단지 애정의 결핍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존재의 승인, 정체성의 확인, 가치의 인정에 대한 간절함이 숨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 내가 지닌 가치를, 나의 목소리를, 나의 무게를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얻는다. 이 욕망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한다. 사랑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해석하게 된다. 그 해석이 지속적으로 긍정될 때 나는 안도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부정되거나 무시될 때 존재의 중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에 주목해왔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비교와 평가의 시선이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자기애와 허영심으로 구분했다. 전자는 자연적이고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면 후자는 타인의 시선에 근거한 타자, 의식 속에서 태어나는 욕망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사랑, 허영심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내면의 메커니즘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를 인정을 욕망하는 능력에서 찾았다. 그는 인간 존재를 욕망의 존재라 말하면서도 이 욕망은 단지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라는 사회적 대상을 향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은 언제나 타인을 욕망하고 타인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인정이 결여된 상태,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인간은 고립되고 자신을 의심하며 급기야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라캉은 더 급진적으로 말한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비튼다. 라캉에게서 자아는 이미 타자의 언어와 시선에 의해 구성된 결과다. 우리는 거울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언어라는 구조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킨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 안에서 만들어지는 허상이다. 그렇기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곧 타인의 욕망 속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며 타자의 감정에 내 존재를 위탁하려는 깊은 자기 상실의 구조다. 이런 철학적 사유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누군가의 무관심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거울 속 얼굴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랑을 원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거절의 아픔을 넘어서 자기 존재 전체가 거부당한 듯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 고통은 감정의 상처를 넘어 자아의 붕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타인의 시선 속에 놓여있던 나라는 존재가 그 시선이 꺼짐과 동시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결국 나는 존재하고 싶다는 말과 같다. 존재의 보증을 타인의 인정에 의탁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수정한다. 말투를 고치고 감정을 절제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랑받을 만한 나를 만들어낸다. 이 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회의실에서, 가족 모임에서, 연인과의 대화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불안정한 자아를 억누른다. 그 순간순간은 단지 예의나 배려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기는 어느 순간 진짜 나를 지워버리게 된다. 우리는 원래의 자아와 사랑받기 위해 구성한 자아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분열을 경험한다. 어긋남은 처음엔 미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틈은 넓어진다.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될수록 사랑받고 싶은 진짜 나는 멀어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도 완전히 받지 못한 채, 누구의 시선도 완전히 피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자신 안에 갇힌다. 그 불안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다. 그건 정체성의 불안이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를 구성해온 사람은 그 인정이 끊기는 순간 존재의 중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잃고 나서야 나를 잃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던져질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나를 구성하는 데 타인의 시선을 이토록 깊이 끌어들였는가?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랑의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성해왔는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나를 이해하는 언어가 된다.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욕망은 더 이상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반성이 된다. 그 물음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전환의 순간 우리는 마침내 타인의 시선을 벗어난 비타자화된 자아, 즉 타인에 의해 구성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나를 다시 묻기 시작한다. 사랑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라고 여겨진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치 자명한 진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로 타인을 향해 도달하는 감정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때조차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나에게 반응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감정은 늘 타인을 향해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와 어떤 거리를 갖는지,
정말 타자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지, 혹은 그 사람을 내 욕망의 거울로 삼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은 우리가 사랑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 자체보다는 그가 내 안에서 상징하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감각, 그 사람이 나에게 투영해주는 나의 이미지, 이해받는 나, 아름다운 나,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나, 그런 나의 변형된 모습을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사랑은 그래서 종종 타인이 아닌 그 타인을 매개로 완성되는 자기애의 구조로 작동한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말했다. 사랑이란 내가 나를 너의 시선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다. 사랑은 타인에게 도달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빌려 내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랑이 이 구조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눈빛, 태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민감하게 감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때 사랑받는 나, 괜찮은 나, 필요한 나라는 정체감이 형성된다. 그 감정은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타인을 통해 나를 강화하는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사랑은 그렇게 타인을 향하는 듯하면서도 종종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상화된 자기에게 반응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사랑을 더욱 강렬하고 매혹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사랑의 본질을 흐리게도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스크린 위에 투사된 이미지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 구조를 욕망의 대상 A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대상을 욕망하지만 그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구성된 상징적인 이미지, 즉 결핍을 메워줄 것 같은 기표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충족되기를 바라는 나의 결핍이다. 이런 구조 안에서 사랑은 자주 소유와 집착으로 변질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를 통해 만들어지는 특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변할 때, 떠날 때, 혹은 더 이상 나를 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확인되던 내 이미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그의 부재보다도 나의 존재감 상실이 더 큰 고통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한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너를 통해 완성되던 나를 사랑했는가? 이 질문은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를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대부분의 사랑에, 아니 거의 모든 사랑에 적용될 수 있다. 사랑을 통해 살아온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 사랑을 통해 누구를 향했는가? 타인을 향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완성하기 위한 통로였는가?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환상을 해체하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타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진짜 타인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는 나와 다르고 나의 언어가 닿지 않는 지점을 갖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상처와 경계를 지닌 온전한 타자다.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무력감, 그 사람의 지루함과 날것의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사랑은 받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전환된다. 사랑은 소유에서 이해로, 욕망에서 공존으로, 결핍에서 존재로 나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그 이전에서 멈춘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너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찾는다. 그리고 그 나를 지켜주는 너를 붙잡으려 한다.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거울 게임이 된다. 그 거울 속에서 반사되는 이미지는 때로 황홀하지만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끝나고 타인도 사라지며 나 역시 다시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주 다시 던지게 된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너를 통해 완성되던 나를 사랑했는가? 그 질문이 남는 자리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 비로소 타인을 타인으로 받아들이는 어렵고도 아름다운 시도가 그 침묵 끝에서 가능해진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자격의 언어로 변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감각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처음에는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무언가가 된다. 그리고 그 인식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타인의 시선은 거울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비추고 이해해주는 표면이 아니다. 그 시선은 점차 심판대가 된다. 나는 평가당하고 분류되고 선택된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꾸미기 시작한다. 말투는 단정하게, 태도는 무던하게, 상처받지 않는 얼굴, 쉽게 화내지 않는 성격, 조금 무시당해도 웃으며 넘기는 유연함. 불편한 감정은 혼자 사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맞장구 치며 듣는다. 고통은 표정 바깥으로 새지 않게 단속하고 울음은 익숙한 미소로 감싼다. 이 모든 조정은 처음에는 작은 배려처럼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점차 사랑받기 위한 연기가 일상이 된다. 문제는 이 연기가 단지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과정이 된다는 점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선명한 욕망이지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식은 자기 왜곡, 자기 부정, 자기 분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는 이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더 이상 단둘이 마주 앉은 식탁 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품처럼 디자인되고 데이터처럼 축적되며 지표로 평가되는 기호가 되었다. 우리는 팔로워 수, 좋아요 수, 타인이 남긴 코멘트와 시선의 반응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측정한다. 사랑받는다는 감각은 더 이상 관계의 깊이로 느껴지지 않고 노출의 수치와 반응의 수치로 환원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표가 되고 그 지표는 다시 사회적 위계로 이어진다. SNS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이미지를 잘 구성하고 조작한 사람이다. 좋은 글귀, 감성적인 문장, 세련된 이미지, 선한 표정, 지적이 돼 겸손한 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계산된 꾸밈.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씩 셀카를 찍고 하루 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순간만을 골라 편집하고 지쳐 있을 땐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며 감정이 망가진 날엔 침묵하거나 애써 아무 일 없는 듯한 문장을 올린다. 문제는 그 피로조차 감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쳐 보이는 사람은 사랑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로, 분노, 상처, 짜증, 우울은 공감받는 감정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숨기게 된다. 사랑받기 위해 웃고, 사랑받기 위해 조심하고, 사랑받기 위해 상처조차 감춘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연기한다. 그러나 진짜 상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고통은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문득 깨닫는다. 사랑을 받는 순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 꾸며진 언어, 감춰진 감정, 가려진 상처와 절제된 반응, 그 껍질 위에 구성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안전한 감정의 공간이 아니다.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불안한 자아의 실험실이 된다. 사랑은 실험이고 실험은 리스크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실험 도중에 스스로를 잃는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 사랑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감췄던가. 얼마나 많이 웃었고, 얼마나 많이 침묵했고, 얼마나 자주 괜찮은 척을 하며 내 진짜 마음을 속이며 살아왔던가.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꾸미게 했고 그 꾸밈은 우리를 낯설게 만들었다. 낯선 말투, 낯선 표정, 낯선 생각과 행동 속에 살아가는 나. 우리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순간에 가장 나답지 않게 살아간다.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끝내 묻게 된다.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랑받는 나는 진짜 나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받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나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아주 오래도록.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욕망도 아니고 부끄러운 고백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존재하고 싶다는 의지의 또 다른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때로 나를 애쓰게 만들었고, 때로는 나를 감추게 했으며, 어쩔 땐 스스로를 의심하게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은 누군가의 마음 안에 머물고 싶었던 내 존재의 흔적이었다. 이제 나는 그 마음에게 묻는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너는 정말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타인에게서, 세상에게서,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에게서.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욕망의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확인되는 나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된다. 사랑은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인가?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끝없는 결핍과 비교와 불안의 연속이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삶은 비교도 조건도 없다. 거기에는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율과 감흥이 있다. 나는 이제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려고 한다. 사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도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나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사랑받고 싶었던 나에게 이제 나는 말한다. 괜찮아. 그 마음을 그렇게 오래 품고 있었던 너는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야. 사랑이 내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받지 않은 존재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그 말을 붙잡고 나를 흔들지는 않는다. 그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뿐이다.